네, 안녕하세요. 응광여고 영어 가르치고 있는 한혜주 강사입니다. 일단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1학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좀 풀 때 조금 체감 난이도는 중간 때보다는 덜 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원성을 많이 들으셨는지 좀 시험 출제에 이렇게 힘을 좀 빼고 한국어 서술형도 이제 배치를 좀 해주시고 조금은 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학교 특성상 퐁당퐁당하는 경향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힘 빼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낮았을 것 같고 그래도 서답형이 개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5개에서 7개로 늘었죠. 그 조건 관리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선택형은 중간고사보다 훨씬 평이해졌어요. 중간고사는 객관식조차도 보기 선지가 되게 길고 AI 적용 출제가 너무 많아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AI를 반영한 사례 출제형보다는 원문에 좀 더 충실한 문항이 많았습니다. 객관식은 총 26문항 출제가 됐고요. 일단 객관식 변별력 문항이라고 하면 이제 빈칸 추론 16번, 17번 2.6점짜리 배점에 2문항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23번 이제 A부터 E까지 지문 연계, 2지문 연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3문항 정도가 객관식 26문항 중에는 좀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게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 중에서 문법을 좀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문법을 좀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어법성 판단에 대한 출제 난이도를 늘 우려를 했었고 이제 이것 때문에 서술형에도 어법이 나왔었잖아요. 중간고사 때 고치기 유형 같은 걸 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자료도 제가 배부를 많이 하고 고치기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번에 객관식으로 2문항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피시드 보트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법에 좀 자신 없었던 친구들도 문법 문제는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서답형은 문항수가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 때 5지문, 이제 이번에는 7개로 개수는 늘었는데 최고 배점이 조금 이제 가감이 됐죠. 이 중간 때는 제일 배점이 큰 게 12점. 근데 이제 이번에는 10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좀 관리가 더 쉽지 않을까 하겠지만 아무튼 개수가 7개로 늘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건 관리 부담이 좀 커진 거여서요. 한 문항 한 문항 자체에 대한 무게감은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감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중간보다 평이한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게 엄청 쉽다. 라기보다는 서답형 관리 난이도가 좀 더 촘촘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 AI 사용 출제는 여전히 제가 볼 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나 사례나 이제 중간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 AI 출제가 많은데 근데 중간고사 때 원성을 좀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예측 가능한 선에서 활용하신 느낌이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낸 자료나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 적중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1보다 시험 범위가 적은 건 맞아요. 왜냐면 고1 때는 이제 원서도 들어가고 부교재 개수도 좀 더 많았는데 저희는 수능 스타트라는 이 고3 난이도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 교재 지문 38개가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중간 때도 마찬가지고요. 1학년 때보다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1학년 때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1학년 때는 솔직히 벼락치기 하거나 대충 그냥 훑어보고 푸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많아요. 저한테. 선생님 저 1학년 때는 그냥 솔직히 조금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벼락치기가 안 되네요. 힘드네요. 당연하죠. 텍스트 자체가 고1 때랑 다릅니다. 범위 자체가 고3 난이도기 때문에 대충 그냥 훑어서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그래서 평소에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평소에 이제 텍스트 많이 접하셔가지고 제가 내는 구조와 서술형 같은 것들 풀고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먼저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 AI 반영 출제, 두드러지는 출제가 이런 거예요. 이제 실제로 단어의 새로운 의미 사용, 용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지문에 없는 거 내야겠죠. 지문에 나온 예시 말고 다른 예시. 그래서 let go, 그러니까 let go라는 표현이 이런 fire을 대체하는 표현이다. 좀 완곡어법이다. 제가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2가지로 분류해서 가르쳤었거든요. 완곡한 사용 하나, 그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 형성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예시 출제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예시로 객관식을 2번 넘게 냈었습니다. 실제로 let go라는 이
예시, 완곡 효과를 주는 예시가 여기 지문에 그대로 객관식 선지에 실제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풀었던 분들은 이제 이거 봤던 건데 예시로 또 나왔네 하고 편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23번, 4번인데요. 아무래도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왜 기냐? 두 지문을 합쳤기 때문에. 두 지문이 하나의 소재로 엮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하나의 소재가 무엇이냐면, 이제 실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주제는 뭐였냐면, 실패를 관리하는 방법이 I'm good 전략을 쓰는 거였고, 밑에는 뭐였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같은 주제로 엮이는 지문은 제가 항상 직보도 그렇고, 동형 모의고사도 그렇고, 늘 엮어서 출제를 합니다. 결국 하나의 소재로 묶인다는 것은 하나의 소재로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가 묶어서 나올 수 있다. 출제도 했고 직전 보강 때 자료로 나눠주고 수업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지문 그때 본 거 엮였네. 이렇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순서 배열할 때 이런 키워드들도 지시어도 다 주셨어요. 이렇게. 뭐 this defensive thought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셨기 때문에 this well established boundaries 이렇게 지시 포인트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순서 배열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객관식 이제 16번, 17번 요 구간이 이제 2.6점 배점으로 추론 문항이 연달아 나오는 구간인데요. 빈칸 추론을 출제하시기를 이제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람을 행동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호소,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집단의 특징이라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문 가르칠 때 감정 유도를 통해서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당연히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감정이겠죠. 행위를 거부하는 감정은 행위를 거부하는 반응은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일으켜줘야 되겠고 또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감정은 불러 일으켜주는 반응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포인트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지문이고 동형 모의고사도 출제했었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처음에 이제 주간학습지 같은 거 만들어줄 때도요. 이런 키워드나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강조가 되어 있고 또 모범 답안과 사례 제시에도 전부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지만 키워드 감정 잡고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런 빈칸 추론 못 하시는 분들은요. 보기 먼저 읽지 마세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내가 잡고 그 다음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보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보기에 좀 더 압도당하거든요. 항상 두 개가 헷갈리고 그중에 오답을 고르고 막판에 고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오답으로 유도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빈칸에 뭐 들어갈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그 다음 읽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평가원도 마찬가지지만요. 빈칸 추론은 그러니까 이 빈칸 뚫는 거를 아이들이 랜덤하다 생각하는데 랜덤이 아니에요. 주제랑 관련 직결되는 부분을 뚫기 때문에 주제 숙지는 모든 유형의 필수입니다.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객관식 17번 빈칸 추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단어를 또 몰라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adaptive가 뭐지? 뭐 하면서 예를 들면 urging, mand 그죠? 이런 social ties 뭐 이런 단어들을 몰라서 못 푸시 뭐 cohesion 같은 거 몰라서 이제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어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빈칸에 뭐 들어갈지 먼저 항상 빈칸에 뭐 들어간다고 했냐면 제가 주제랑 관련된 거 주제 뭐였냐면은 요거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경보 신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 같은 것이다. 근데 알람이 뭐죠? 결국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울리는 알람은 뭐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알람은 뭐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마라. 사람 만나러 가라. 사회적으로 재연결해라. 라는 알람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미 Q&A에도 도입부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알람 포인트, 그러니까 객관식 변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람 포인트, 소셜 알람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반드시 잡고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고 하다가 시간만 계속 소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적중 문항들은 뭐 이런 거죠. 동형 모의고사에 이제 나왔던 4회차 때 봤던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순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적중 소개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물론 이제 이거를 실제 시험에 제가 냈기 때문에 만났던 문제다,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때문에 좀 위안 또는 빠른 처리 정도 그런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정도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이제 뭐 예측 분석 능력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적중을 한다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제발 과제를 좀 충실히 하자는 잔소리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과제만 충실해도 마친다. 이따가 서술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과제와 동형 모의고사에서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사고와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AI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고 제가 밤을 새서 저는 또 은광여고만 하잖아요. 은광여고에 나올 만한 문제만 선정을 해서 자꾸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과제에 좀 더 충실하고 그걸 동형 모의고사에 잊고 실전 시험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왜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과제를 풀 때는 결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진술이에요. 핵심 내용 요약하시고 한국어로 쓰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방법 자체, 즉 이런 규범을 이제 타인이 수능하게끔 만드는 방법 자체를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문장 삽입 같은 것들이 조금 응용되어 나오더라도 금방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으로 좀 이어지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저희 학교 뭐 서답형이 워낙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변별문항이라고 하면 항상 서답형 전체입니다. 그 서답형 1번부터 7번까지 다 살펴볼 거고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나왔어요. 축구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과정, 언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언어 처리 과정은요, 그러니까 지문의 예시는 축구공이 아니었죠. 기타였죠. 그래서 제가 이 기타라고 말하기까지 뇌가 거치는 단계 Q&A에 그대로 있어요. 그 지금 제 잔소리를 좀 아까 PPT 만들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거 틀렸다, 감점당했다. 만약에 이거 감점당했다, 그럼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이 해석 클리닉 기본적인 과제를 잘 하고 있는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정말로. 내가 만약에 감점당했다. 솔직하게.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감점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죠. 특히 제가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매번 2학년한테 좀 서운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뭐냐면 이제 1학년 때처럼 얘기를 많이 안 해줘요. 근데 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바쁘니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바쁘니까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티는 안 내지만 가끔 서운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이제 쫑알쫑알 얘기했던 그런 그리움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 요거 문장 해석 안 돼요. 어려워요. 뭐 해석 이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들. 근데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직전 보강 때나 질문을 많이 하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 아무튼 해석 클리닉을 좀 제대로 내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다, 비효율적이다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거 안 내면 주말에 알림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말에 알림 가는 것조차도 이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니까요. 기본적이니까 서답형 1번에 그대로 내시겠죠? 그래서 예시만 변경하고 이렇게 출제가 된 모습입니다. 언어 처리 단계를 빠짐없이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감점당했으면 반드시 다시 해석 클리닉 제대로 했는지 하고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이고요.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 축구공이라고 말하는 언어 처리 과정을 위에서 썼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이냐. 근데 빨리 하는 방법 자체가 이글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랑 수업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 단순히 그냥 계속 뭐 축구공 반복하는 게 아니라 축구공과 이제 목표 이미지가 축구공이니까요. 축구공과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사한 키워드를 계속 얘기해주고 보여줘서 이제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을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라이밍의 원리를 근거로 서술형 작성하는 게 저희 기본 학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화 학습지를 그대로 제대로 해서 내시면 부담스럽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좀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서술형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완성해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기만 해도 맞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과제를 내시기만 해도 서술형을 마칠 수 있다. 제가 아까 PPT 만들다가 계속 이제 정신 차려요. 계속 이런 키워드들을 자꾸 넣었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급발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가 속상하니까. 이제 2학년들은 바쁘니까 좀 영어에 소홀한 것도 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럴수록 좀 열받으시겠지만 나눠서 과제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출제하시는 분이 이용하는 방식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좀 이행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사 수령이기 때문에 감점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제 과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어, 해석, 구조화, 학습지 요거 반드시 열심히 좀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소리가 너무 심하죠. 분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답형 3번인데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주제를 이제 영작하는 거예요. 요지 영작하는 문제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한 문장으로 쓰는데 문법 조건에 맞춰 쓰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접속사를 주셔가지고 아니 접속사를 그러면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 쓰라는 건가? 아마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범 답안에는 접속사를 포함한 부사절이 있고 주절이 있고 그 다음 분사구문 쓰는 거여서 저희 학교 특성상 이제 정답 인정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어 외에 추가도 되고 어용 변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보기 포함할 것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단어 외 추가해서 맥락 의미가 맞을 것 그 다음 분사구문 이렇게 해서 아마 2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써라. 제가 조건 충족을 늘 강조합니다. 이 학교에서 그 조건 이렇게 채점표 같은 걸 공개하시진 않는데 저랑 조교팀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 따르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2점일 것이다. 얘가 예를 들면 이게 2점일 것이다. 가늠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200명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답안을 채점을 하시려면 결국 통일된 조건이 필요하실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꼭 충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이들한테 동형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그래서 이 B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영어로 설명해라. 키워드는 이제 여기 보기 조건이랑 동일한 것들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와 주제의 실전 시험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주제를 그대로 구조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쉽게 잘 작성했을 것 같고 관건은 이제 감점인 거죠. 여기서 이제 자잘한 어법 오류라든지 분사구문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기 단어를 다 안 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접속사를 안 썼다든지 뭐 이런 거 감점의 요인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한국어서 수령이에요. 이제 설명된 위험. 여기 지문에 나온 위험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가 이제 투자 위험. 투자 위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박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었고, 퓨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로스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얻을 위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잃거나, 그러니까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인 상태이거나 요렇게. 그래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에 대한 예시를 이제 새로 들어가지고 제가 들었던 학습지 예시도 뭐였냐면요. 이제 보험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이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전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퓨어 리스크로 분류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퓨어 리스크랑 투기적 위험이랑 두 가지는 구별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시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학습지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반영했고 객관식에도 계속 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 그 예시구나. 그러니까 보험사 예시구나 하고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서답형 5번이 보험사 예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적중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라서 새로 추가된 예시를 정확하게 이제 잘 썼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감점당했다 내가 잘못 썼다. 그럼 어떡하지? 한국어 해석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발 미루지 마시고 제가 알림 보내더라도 압박감 느끼기보다는 조금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예시를 제가 추가해서 학습지 자꾸 만들기 때문에 적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하게 출제가 항상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예시 아까 말했던 거 보험사 예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학습지에서. 그러니까 위 지문에 따르면 뭐였냐면은 보험사가 보장해야 되는 그 위험 범위가 주식이나 도박과 같은 그런 투기적 위험을 보장하면 되겠느냐.
오직 순수 손실, 순수 위험만을 보장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이게 학습지 내용이었고 이제 그대로 나왔죠. 실제 시험에. 너가 글 B에 나오는 CEO면 두 가지 위험 중에 어떤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포리스크 보장해줘야 되겠죠. 뭐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험은 예기치 못한 이런 실제 손실만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순수 위험의 보장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아마 동일하게 잘 썼으면 되는 문제.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어 서술형은 항상 100자 이상 작성 이런 조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DM하고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0자 이상을 어떻게 쓰라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요.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 위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서술할 것 이런 것들 두 가지 포인트 다 써야 되겠고 보기에서 이 조건이 누락되면 항상 감점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지 보면 밑줄이 항상 이렇게 있죠. 밑줄의 의미가 이제 감점당하면 안 된다에 대한 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 B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추가된 지문 B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지문에 대한 독해를 해야 되겠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6점인 걸 보니 아마 2점, 2점, 2점인 것 같죠? 이것도 예측이에요. 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변별력 줄 수 있는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감점 위험 구간입니다. 서사평 6번인데요. 이제 AI 관련 지문이었고 AI는 과연 표절인가? 근데 이제 이것도 애들이 DM이 왔어요.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좀 애들을 저격하는 것 같다. 애들이 이 AI를 써서 과제를 내니까 선생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걸 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학생이 AI로 과제를 만들어서 냈는데 이제 이거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을 때 이제 이거를 아니다. 규칙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런 답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반대로 내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AI는 과연 표절인가? 이런 지문인 건데 그러니까 지문의 도입부는 그래요. 표절이 아니다. 왜냐면 가중치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가중치만 저장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 표절이 아닌 이유를 이제 이 학생 입장에서 써야 되겠죠? 학생 입장에서 이 주제 그대로 쓰면 되는 문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낸 과제는 규칙 위반이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중치만 저장한 거고 정확하게 듀플리케이트 한 게 아니다. 이런 서술형을 작성하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7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 담당 교사 입장에서는 왜 저게 위반인가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정법 구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법에 대한 구문 쓰는 거는 저희가 훈련을 많이 해서 아마 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막판에 준 학습지도 이제 가정법 과거로 만드는데 이제 without 가정법 사용해서 만드는 거를 전 지문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 중에 AI 지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파이널 학습지에도 모든 지문을 without 가정법으로 쓰는 연습을 제가 모범 답안으로 만들어 놓고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 가정법이 문제가 아니라 단어 수 60단어에서 80단어 이하로 이제 한 단락의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태에서 반박 근거를 BC에서 도출을 해야 돼요. 근데 BC는 처음 보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과제를 만들면 무슨 논란이 있느냐? 첫 번째는 공정성 논란에 부딪힐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 상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독해를 한 다음에 이제 근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겠고 이게 10점이라는 의미는 또 조건에 맞춰서 이제 각 뭐 1점, 2점, 3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조건을 다 준수를 해야 되겠고 어법 조건 준수하라고 되어 있을 때는 준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준수가 안 되면 여기 감점 폭이 좀 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 좀 어려운 지문이었고 저희 학교 워낙 이런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렵다 이런 말도 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 100자로 쓰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쓰라고 하는데 시간은 개모자르고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만 이제 2학년이다 보니 이제 1학년들은 막 울거나 이제 막 하소연하거나 이런 연락이 오는데 2학년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짜증만 가득한 DM과 이제 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다평 7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2학기도 어렵겠죠, 뭐. 좀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2학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1학기 부교재가 수능 스타트라는 고3 지문이었기 때문에 2학기도 비슷하게 가겠죠? 다운그레이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슷하게 고3 출제 난이도로 갈 거고요. 고3 지문으로 출제를 할 거고. 그래서 2학기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냐. 달라질 거 없어요. 기본에 늘 충실. 단어 한국어 해석 기반으로 지문 분석 구조화를 반드시. 그러니까 학습지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단계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달달 암기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재진술 역량을 평가해야 되고, 그럼 재진술이라는 건 뭐죠? 결국에는 다시 설명하는 능력인데, 다시 설명할 수 있게끔 앞에서 사람이 다 맨날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지로 단계별로 다 구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AI를 사용해서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습지도 AI 기반으로 작성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학습지를 주는데 왜 안 하는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잔소리를 하자면 제발 공부해 오세요. 제발. 제발. 이게 학습지를 만들 때 생색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들여서 만들고 수정하고 배포하는 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색이 아니라 정말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토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2학년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좀 하셔야 된다. 시간 배분을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습지에서 이제 학습한 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위치와 내가 이 지문 범위를 소화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늘 은광여고랑 똑같은 시험 동형 모의고사로 적용하고 이제 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아이들은 뭐 매번 이제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도 있지만 2학년이라 시간이 없어지면서 좀 더 이제 오답이나 이런 숙련도 작업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틀린 문항 나오면 오답을 좀 꼼꼼히 하시고 모범 답안을 거의 외우듯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제 안 할 거면 클리닉이라도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와서 하셔야 돼요. 고2라 바빠서 참, 그래서 제가 쓰다가 이제 아까 정말 미치겠다 이거 써놨는데 정말 미치겠다 수준입니다. 지금 하도 고2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 제가 알아요. 일부러 그런 것인 건 제가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범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영어를 어떻게 하냐, 그 답변도 똑같아요. 학교 시험 특징이 서답형 40점에다가 조건부 영작에다가 뭐 연계 지문이 막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회차부터 누적시켜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계속 보고 있고요. 은광여고 감점 1순위가 결국 조건 누락입니다. 그래서 5번씩 제가 이번에 5플러스 1회차 수업을 했는데 한 번 빼놓고는 시험을 계속 봤죠. 조건 챙기기를 이제 습관화 만드는 거고, 실전에서 가정법과 관계사보, 복사 금지 조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출제하시기 때문에 당황 없이 처리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에 충실하자. 뭐 잔소리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마지막에 몰아서 푸실지언정 이 학습지 구조화 같은 것들, 해석 클리닉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진행을 해서 지문 숙련도를 높여야 된다. 이제 지문 숙련도라고 하면 이거죠. 이렇게 1학년 때도 하셨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연락을 많이 받고 좀 질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은광여고 학생들만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하는 모의고사 특강을 이제 개강을 해요. 여름이 너무 짧기 때문에 4번만 수강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업이 있고, 2시부터,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은 30분으로 되어 있는, 오피셜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어를 좀 더 외우고 가겠다 하시면 같이 저랑 좀 공부하고 고민도 상담 좀 하고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고, 이번 여름에는 단어랑 해석이 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을 같이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고3 난이도다 보니까 텍스트가 길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어떤 식으로 손을 대야 될지를 몰랐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학기 중에는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독해가. 그래서 좀 자체 교재로 이런 독해의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제가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춘 풀이가 저는 항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리딩 스킬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시간을 좀 쳐내는 건데, 쳐내려면 쳐낼 게 있어야 돼요. 늘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빨리 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빨리 풀려면 쳐내야 되는데 쳐낼 게 있어야 쳐내죠. 이제 쳐낼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원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휘랑 구문 분석, 해석을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숙제로는 좀 은광 내신형 서술형까지 좀 건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뭐 좀 욕심 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조금 좀 이렇게 덜어내서 해야 될 것만 정확히 좀 완료를 좀 하려고 좀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준비한 1학기 총평, 기말고사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까지 소개를 좀 드렸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한 학기를 같이 보내고 난 이제 소감은, 영어가
확실히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1학년 때랑 비교가 안 되는 난이도여서 좀 가끔은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 조금 부담을 좀 덜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기말고사처럼 좀 평이하게 내실 때 서술형 한두 문항이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이렇게 쓸 때 뭐 이렇게 키워드 논점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뭐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상상. 아이들이 워낙 힘들어하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아이들이 안쓰러우면서도 그거를 좀 그냥 두면 안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해서 더 아이들한테 티는 못 냈지만 좀 힘들었던 한 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몸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심적으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하면 안 되는, 공부는 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워낙 바쁘니까 여기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고 아마 학생들도 같은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티는 안 냈지만 제 앞에서 이제 막 옛날에는 1학기 때는 쫑알쫑알 얘기하면서 뭐 이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2학기 때는 2학년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못하고 바빠서 빨리빨리 가기 바쁘고 그래서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학생도 힘들지만 학생 곁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제 영상 총평 보내드리는 링크와 함께 이제 전화번호 제 거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2학기 때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고 여름방학 때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여름방학 특강 때 만나 뵈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혜주였습니다.